안녕하십니까 통상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월간 통상 편집장 오광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의성 지점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오늘 저희에게 딜로이트 보고서를 소개해 주실 분이신데요.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김태환 자동차 산업 파트너님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김태환 파트너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자동차 산업 부문 리더 역할을 맡고 있고 딜로이트 글로벌에서 완성차 사업 부문 리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는 최신 아주 시의성 있고 유의미한 그 글로벌 경영 지식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저널입니다. 앞으로 우리 딜로이트 안진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분석한 글로벌 비즈니스 이슈를 전달해 드릴 계획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자동차죠. 자동차 산업 파트너님 모셨잖아요. 예, 근데 그냥 그렇죠. 자동차 얘기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요새 좀 신차 뽑으시면 자동차가 점점 전자기기화 된다는 느낌 받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그쵸? 네. 자동차가 이게 기계 중심에서 이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SDV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그 자동차가 전자기기화되는 나중에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간다고 하죠. 그런 과정.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탈탄소화.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소소차 이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런 자동차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라는 게 역사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역사가 오래돼서 대부분 이게 전통 자동차 제조업체라고 할 때 대부분 기계공학을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제 기계공학을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했던 전문가분들이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런 자동차로 전환하는 건 쉬운 과제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되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이 분야에 오랫동안 경험도 많으시고 연구도 많이 해오신 딜로이트의 이제 김태환 파트너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SDV라고 그랬죠. 그게 좀 생소하거든요. 자주 듣는 얘기는 아닌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SDV라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우리말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에 유난히 많이 부각된 용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SDV란 무엇이냐? 뭐 새로운 개념이냐? 물론 새로운 개념은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SDV의 V에서 시작합니다. 결국 비클, 자동차거든요. 근데 그 자동차가 여전히 이전에 없던 것이 갑자기 등장한 것을 SDV라고 보지는 않고요. 자동차가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스마트폰 얘기를 주셨지만 스마트폰을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이전에 전화가 기계식 전화였다가 그게 디지털화되면서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러다가 좀 더 진화해서 디지털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폰, 핸드폰이 나오게 됐고 핸드폰에서 전화와 문자 정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음악도 듣고 컨텐츠를 이용하고 이메일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전화 신호로 음성만 가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네트워크 자체가 점점 넓어지고 그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넓어지면서 많은 컨텐츠를 이용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을 보시면 OS가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사용하는 앱들이 많이 있죠. 그거 자체가 전화를 설명하는 큰 요소가 돼서 요즘은 아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이전에는 기계공학적 이동수단이었다면 그것이 점차 발전하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도 ECU라고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에서 전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있어 왔습니다. 이전에 기계공학적으로 이용하던 것들을 좀 더 잘 이용하기 위한 말하자면 조그마한 컴퓨터들이 있었는데 그것들하고 지금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당시에는 주로 자동차의 구동을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각각의 부품에 붙어있는 펌웨어 방식의 소프트웨어들이었습니다. 약간 보조 역할 정도네요. 보조 역할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전동화라 그래서 EV가 부각이 되었죠. EV가 부각되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그 큰 차이는 뭐냐면 자동차 내에서 공간 활용성이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엔진이라든지 기계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전기차가 되면 배터리와 모터 정도가 들어가는 플랫폼 외에는 아주 자유로운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주행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흩어져 있던 펌웨어를 통합해서 같이 관제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컴퓨터상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성격으로 차가 바뀌면서 어느 순간 자동차를 바라봤을 때 자동차를 규정하는 것의 비중에서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늘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는 말이 부각되는 걸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예. 그게 그냥 자율주행차라고 보면 됩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은 대부분 자율주행 기능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자율주행이 제대로 되려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율주행 기술만을 계속 연구한다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기반에 있는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들을 갖춰 나가고 거기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은 이제 에코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들이 자율주행에도 쓰일 수 있지만 그 차 내에서 활용하는 컨텐츠라든지 차 내의 안전 같은 것들을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엔 아까 운전의 개념이 희박해질 수 있다라고 했지만 나중에도 운전의 재미라는 건 인간의 하나의 욕구로서 굉장히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율주행용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대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SDV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는 정말 다 자율주행이면은 운전은 레이싱 트랙에서 막 하는 그렇게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게 소프트웨어로 디파인된 게 그런 자동차의 본래 기능을 그런 강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정말 자율, 인간이 운전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자동차라는 공간에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확장되는 게 있고, 뭐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우선 전자입니다. 그 컨텐츠 부분은 여전히 노력을 하고 있고 다양한 이제 컨텐츠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우리가 운전을 이제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손을 놓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아직 발전하진 않았습니다. 도로의 상황같이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으로는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은 컨텐츠 소비나 차량 안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SDV도 발전해야겠지만 그 위에서 원격 주행, 자율주행 기술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없어져야지만 컨텐츠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부분에서 자동차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안전성을 높이거나 이제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먼저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신 그 SDV 쪽으로 전환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많이 진척되고 있나요? 네, 일단 먼저 도표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딜로이트에서 이제 분석한 내용인데요. 190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자동차 내에서의 소프트웨어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우리가 인포테인먼트라든지 간단한 전자 제어 또는 이제 흔히들 아주 비근한 예로 ABS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포함된 것이었지만 거기서 훨씬 넘어서서 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SDV라고 부를 수 있는 자동차, 즉 OS를 보유하고 OS 내에서 자동차가 컴퓨터처럼 구동하는 SDV의 보급률 자체가 현재는 2.4%, 2021년 기준으로 2.4%로 나옵니다만 2029년까지 90%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로 변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OS를 갖는 차를 타고 다닐 거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요. 지금 2.4%는 대부분 혹시 테슬라인가요? 대부분 테슬라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나라 메이커가 판매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전기차 역시도 그 안에 SDV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식적으로 그 OS 자체를 밖으로 론칭하고 이렇게 자동차에 적용한 예는 아직까지는 기존 OEM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없고 테슬라만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여기에는 테슬라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2.4%면 또 너무 아직까지는 네. 초기 단계인 것 같아서 네. 질문 드렸습니다. 소프트웨어로 이제 구동하는 그 비중이 커지게 되면요.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제 에러가 생기거나
때로는 해킹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자동차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인데. 아무리 뭐 컨텐츠 네. 즐기는 것도 중요해도 안전이 제일 중요한 그 기능 아닌가요? 근데 그거에 대한 뭐 대비, 뭐 어떤 기술, 그 대응 기술 이런 건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수십 년간 쌓아놓은 기계적 완결성, 즉 품질이라는 걸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었고 성능을 담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자동차를 규정하는 거에서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는 태생적으로 버그, 오류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있는 것을 계속 꾸준히 고쳐나가 주는 것이 중요한 이제 요소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 같은 프로그램들도 꾸준히 버그가 픽스가 되고 나오면 계속 고쳐나가는 방식으로 갑니다. 사람의 이 안전이라는 그렇죠. 게 이제 담보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넘기기 위한 역량이라는 게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무결성 수준까지의 안정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모든 자동차 업계의 화두이고 숙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결성 이게 어쨌든 정말 완벽하지 않으면 별로 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더 진행이 돼야 되는지 좀 쉽게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의 이제 목적 자체가 자동차의 구동이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엔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컨텐츠를 소비하고 무언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안전이 확보돼야지만 제대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의 완성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운전자를 제외한 이제 다른 이제 탑승객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먼저 열릴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동차 OEM이 가져야 할 역량이라는 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전에는 쌓여져 있는 기계공학적 우수성, 그다음에 제조 능력을 가지고 이제 경쟁 우위를 가지고 핵심 역량으로 활용했다면 지금부터는 무결성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역량, 그다음에 그것을 계속 꾸준히 오류와 버그를 수정해 나갈 수 있으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방법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관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자동차 회사도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유능한 사람들과 그런 개발 능력이 훨씬 더 이게 마치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처럼 그런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전자제품이건 기계건 자동차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약간의 그런 수정 보완은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AX 센터라는 데가 있고 그거를 그러면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도 아주 익숙한 개념이 리콜이라는 것이 있죠. 네네. 자동차에서 이를테면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서비스 센터에 입고를 하고 네. 수리를 무료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라는 성격상 오류와 버그 자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제때제때 고쳐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필요로 할 때마다 입고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안 오는 사람 있잖아요. 또. 맞습니다. 그 큰일 나죠 진짜. 아니, 시간이 없을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중요한 게 그래서 OTA, 오버 디 에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소프트웨어가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선을 통해서 계속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고 버그를 픽스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계속 다운로드 받고 최신성을 유지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OTA 시장 규모가 2022년 기준 33억 달러 기준의 수준에서 2030년까지 거의 14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거라는 예측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보면 이게 차량 내장 그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OTA로 자동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거 기계 들고 가서 맞습니다. 뭐 이렇게 선 꽂아서 해야 됐었는데 이거부터가 이제 OTA인데 그거를 약간 뭐 차량의 뭐 높이를 조절한다 이것도 다 되는 거죠. 맞습니다.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하는 전문 업체들도 나오고 있겠네요. 네, 그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도 이런 자동차업에 특화된 기능이나 개선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등의 이제 특화된 솔루션 업체들도 부각되고 있고 다양한 OEM과의 협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투자해도 좀 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지점장님. 일단 이거를 OTA를 가장 먼저 네. 했고 가장 잘하는 회사는 테슬라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쵸. 네, 실제로 가장 많은 유즈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고 네. 실제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반 OEM이나 이제 후발주자들이 좀 다 따라하기 시작한 건데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량 리콜 한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그냥 한번 딱 쏴주면서 끝난다고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테슬라만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현대자동차의 광고에서 보셨을 텐데요. 자동차를 샀을 때 언제나 이제 구입했을 때의 최신 버전인 거로 유지해 준다라는 광고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 같은 경우도 현대 기아 같은 경우도 이미 O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소프트웨어 자체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거에 대해선 현대 기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OEM들이 계속 시도하고 있고 기술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